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글을 올렸다가 어제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제 뭐 자살 기도 그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이제 모두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공무원을 하다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이 큰 돈을 벌려고 나온 거 아니냐? 종잣돈을 벌려고 나왔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제 추정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돈 벌러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자, 논란이 일자 이 글들을 곧장 모두 삭제를 했는데요. 이유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뭡니까? 이게 논란의 이유를 잘못 좀 짚은 것 같은데요.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감이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유로 내렸는데요. 이렇게 그 글을 내리면서 했던 그 해명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어저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이 젊은 사람이 상당히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고려 없이 더더구나 표현도 굉장히 거칠고 저급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판글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해명글이 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먼저 뭐냐면 강단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이 없다라는 게 본인이 사실은 신재민 지금 전 사무관이 어떤 본인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떤 것도 다행히도 일단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강단 없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표현인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더군다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가 나쁘다든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든지 사실은요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 실제 군대도 가야 되고 사실 수험 기간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다는 걸 문제 삼고 또 하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극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손해는 사실 이번뿐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선동열 감독 그 국회에 출석했을 때 선 감독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줬습니까? 네. 그런 걸 비춰보면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리가 아무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멸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자, 기재부의 의혹을 폭로한 폭로자 신재민에 대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썼다가 지었던 손혜원 의원. 근데 그 글이 글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이유 바로 과거의 손혜원 의원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네.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둘 다 똑같은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달라졌네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그 고영태 씨, 노승일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썼죠. 네. 그리고 그때도 반대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여당 쪽에서는 저 사람들 범죄자다. 라고 오히려 좀 비난했었죠. 지금 정확하게 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했던 얘기들 폭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지시가 다르다는 쪽으로 나와야지 갑자기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인격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는 건 네. 본인이 그간 지금까지 해왔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관점 자체를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 편한테 유리하면 공익제보자, 우리 편에 불리하면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건 제가 보기에도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이현종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신재민 지금 뭐 사무관의 얘기들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손혜원 의원이지 네. 본 적도 없는 신재민 지금 전 사무관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회의원 본분으로서는 좀 어긋난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의견, 과연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사실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공익신고자는 사익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사회 전체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보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큰 결단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복, 조직에서 퇴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는 정말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한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내부 고발자,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왔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 그만두고 학원을 개학한 사람이다. 술자리 이야기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저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지금 신재민 그 사무관이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잘못됐다, 어떤 내용들이 거짓말이다,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가 100%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전 사무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전 사무관 네. 얘기가 다 맞는지 여부 뭐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거의 개인적인 좀 인신공격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 그만두고 학원 개학을 했다. 그럼 이건 폭로하면 학원에서 스타가 되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뭔가 사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방어의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난이 일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이 확 갑자기 또 줄었어요. 네, 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침묵 모드로 좀 들어갔는데요. 네. 앞서 그 싱크가 나온 것이 박광원 당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의 얘기였거든요. 네, 인터뷰라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때.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정부가 대응을 했다라면 그 공익 제보자로 대우하고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더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굉장히 그걸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 고발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 사람이 말을 지금 보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집단 그 이짐에 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전형적인 그 내로남불 아니냐. 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렇게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더니 이제 집권했다고 해서 집권한 세력 또는 정부에 불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의식 변화를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보호도 받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죠.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공익 제보자도 즐겁게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뭐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는 지금 밟겠습니다.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제보자, 폭로자였던 김재천 전 영사의 경우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입니까? 그 근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죠. 현재 공직에 있을 때 내부에서 폭로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만둔 뒤에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익제보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제보로 볼 수 없다. 지금 말한 김재천 전
그 호치민 영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베트남 대사 인사 개입에 왔다가 폭로했다가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 밖에도 뭐 이 폭로하는 방식이 유튜브였는데 유튜브 뒤에 학원의 어떤 뭐 브랜드가 들어갔다든가 밑에 뭐 후원 계좌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가 많이 지적이 되셨지만 이 내용이 폭로했던 내용이 공의에 부합하느냐 네. 아니냐 하는 그걸로 판단이 돼야지.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공직에 꼭 있는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제보를 해야지만 공익제보자가 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제보를 하면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나라 이제 공익 제보자가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식품 안전,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폭로를 하는 사람들 관련돼서 이제 공익 제보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뭐 권력에 의해서 어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네. 대해서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죽은 권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폭로해봤자 본인 피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현재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익 제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문옥, 윤석양, 뭐 이지문 이런 분들 다들 보면 뭐 그래서 신분은 좀 달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저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재민 지금 전 사무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물론 공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현재 폭로한 것 자체가 현재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익 제보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은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대여 공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총까지 열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선후배와 부모님들이 사회를 향해 간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반성이 됩니다. 정부 여당의 모습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 특히 공익제보자를 범법자화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법 개정의 검토는 물론이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당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 될 문제이다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폭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죠. 김동연 전 총리.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봤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 논란 속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과 정책은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신과 정책은 다른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신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것을 소신이라고 한 것 같고요. 네. 실제 집행된 정책, 그러니까 부총리 책임하에 경제 정책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신과 달랐다. 네. 그런데 한 부처의 소신이 그대로 정책이 되진 않는다. 네. 여러 부처의 이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합당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 일명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민 전 그 사무관이 폭로한 과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일정 비율로 맞추라고 부총리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그거거든요. 부분은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김동연 부총리의 글을 보면서 몇 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과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나. 네. 두루뭉술이하게는 신재민 전 차관의 그 전 사무관의 얘기를 부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본인을 방어하는 듯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김동연 전 총리는요, 이 부총리죠. 작년 12월 퇴임 전에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가장 아쉬운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특히 하반기 되면서는 가슴에 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2기 팀에서 이 문제보다 천착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침묵은 깼습니다만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가슴에 수검댕을 안고 살 정도의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지시였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수검댕을 안고 살았다는 거는 이미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이 가져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장하정 실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또 이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직 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잘 드러내줬다. 네.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그 지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또 일부러 줄이지 않음으로써 이 정부의 기저효과죠. 부채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하면서 충성을 다했고 또 이것이 이제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때 마찰이 되니까 또 좀 소신을 주장하다가 결국 물러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우에 최대 피해자가 김동연 부총리가 살아온 어떤 방식이 드러난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가. 또 야당에서 러브콜을 받는 듯 이렇게 몸값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무너지게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 사실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때 우리 패널들 앉아서 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한국당에서 러브콜이 갈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러브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을 보면 좀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의 소신과 여기 보면 소신과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 소신하고 실제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석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과 다르면 부딪혀 싸워야죠. 그게 맞다면 그걸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검댕이가 됐다, 어려웠다, 내 소신하고 정책이 달랐다는 것 자체는 지금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때 있을 때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 보면 예를 들어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도 못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못 만났다 이야기하고 또 본인은 처음에 야 정무적으로 이거 판단 못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무적이라는 게 뭔지. 사관부를 질책할 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정무적으로 생각 못해? 이 정무적이라는 게 뭔 이야기인지. 네. 진짜 이건 정책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권에 관한 문제인지. 네. 저는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솔직히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궁지로 몰리는 것 같은 신재민 전 사무관 이 유서 소동도 벌어져서 반나절 동안 전국이 시끄러웠었죠.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요. 신재민은 내가 지킨다라면서 신재민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민변 자체에 연락을 안 한 것 같지만 민변 출신의 민변 소속의 예배 변호사를 연락을 하니까 변호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민변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뭐 변호사들까지도 다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민변 도움도 못 얻는구나. 그러니까 절망하게 된 것 같아요. 벌써 불어 변호인단 해주겠다는 그 변호사들도 몇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 사무관이 원하면 변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양심적인 이런 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나온 학교죠. 고려대학교의 동문들도 같이 신재민을 보호하겠다라면서 나섰습니다. 자,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어떤 영상이죠? 자, 백성훈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백성훈 변호사도 같은 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동문들이 나서서 신재민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제 제기 과정을 봐달라라면서 이 상황을 신재민 전 사무관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했던 내용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고 느꼈던 것들을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위 여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평가의 문제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현 여당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금 여론에서 일부 뭐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해서 뭐 뉴라이트 출신이네 뭐 이런 허위 사실도 많이 지금 뭐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게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진정성 있게 지켜봐 달라. 네. 그리고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지켜봐 줘야지
그럼 무조건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뭔가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참아달라.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요, 동문회 응원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었죠. 행정학과 1학번 후배가 일단 선배님의 윤계 굉장히 공명을 많이 받았고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이 폭로가 된 다음에 의견을 올릴 때 후배들의 이름으로 학교의 홈페이지, 학교의 학생들의 홈페이지에다가 후배들의 이름을 올렸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를 대학 동문회 홈페이지를 선택했다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대학생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 순수한 마음, 또 이거는 내가 이거 정의에 호소하겠다. 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호소한 것 같고요. 또 후배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응답을 하면서 호소문을 올렸는데 호소문의 내용이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얘기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 언론도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지만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의 진위는 조금 따져볼 대목이 있다. 우리도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공직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과정에 대해서 봐달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도 일부 그 논의를 하면서 이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이 그 신재민 사무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야학도 열심히 하고 촛불 시위에도 참여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재민 전 사무관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번에 호소문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과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 극단적 선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대신해서 이 사과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 공익 제보 또는 뭐 폭로를 보면서 너무 이 정치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는 얼마든지 이 정보공개 청구나 자료를 요청해서 얼마든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법적으로 보호하고 해서 막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가는데 과연 경제 정책이 이 입안이 돼서 집행이 될 때 야당이 해야 될 몫은 과연 이 청와대의 그 입김이 그냥 내각의 그 통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각이 입안해서 청와대가 추인하는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